월, 월, 월. 복실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복실아. 만숙의 손에서 쑥떡이 툭 떨어져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너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복실아, 그만해. 거기서 뭘 파는 거야? 만숙은 당황하며 복실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복실이는 종종 이 감나무 아래에서 이상하게 행동했었죠. 설마, 만숙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일과 관련이. 늦가을 오후의 햇살이 시골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감나무 가지에 매달린 주황빛 감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며 때때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정막을 깨뜨렸죠. 할머니 만숙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감나무 그늘 아래에서 제사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인이 된 남편의 기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매년 혼자 차리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네. 만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하얀 한지를 상 위에 깔았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며느리가 어제 가져다 준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죠. 나물 몇 가지와 과일, 그리고 정갈하게 포장된 쑥떡 한 접시까지. 아, 이 떡은 박씨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라고 하셨지. 만숙은 쑥떡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마을에서 손맛으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특히 쑥떡은 일품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연두색 떡 표면에는 쑥의 향긋한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 있었죠. 제사상 차림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던 만숙의 시선이 마당 구석에서 느릿느릿 기어오는 늙은 개에게 머물렀습니다. 복실이었죠. 20살이나 된 노견이라 걸음걸이도 느리고 눈도 많이 침침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만숙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너도 할아버지 제사 지내는 거 아니까? 만숙이 다정하게 말을 걸자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감나무 쪽으로 자꾸 시선을 돌리며 킁킁거렸죠.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숙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제사상의 음식들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을 직접 맛보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물도 한 젓가락, 과일도 한 조각씩 입에 넣으며 돌아가신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이 간 것은 쑥떡이었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가 좋아하셨을 텐데. 만숙은 부드러운 쑥떡 한 조각을 집어들고 입 근처로 가져갔습니다. 쑥의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랄왈. 복실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늙은 개가 이렇게 큰 소리로 짖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실이가 비틀거리는 몸으로 달려와서는 앞발로 만숙의 손을 탁 내리쳤거든요. 어머, 복실아. 만숙의 손에서 쑥떡이 툭 떨어져 땅바닥에 굴렀습니다. 너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런 짓을 하는 거야? 하지만 복실이의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늙은 개는 감나무 뿌리 부근으로 달려가더니 앞발로 미친 듯이 땅을 파기 시작했거든요. 휙, 휙 소리를 내며 흙먼지를 일으켰습니다.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는 듯이 말이죠. 복실아, 그만해. 거기서 뭘 파는 거야? 만숙은 당황하며 복실이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개는 계속해서 감나무 뿌리 주변을 파헤쳤고 중간중간 하늘을 향해 처절하게 울부짖었죠. 그때 만숙의 뇌리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19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벌어졌던 일 말입니다. 그날도 제사였고 그날도 쑥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복실이는 종종 이 감나무 아래에서 이상하게 행동했었죠. 설마, 만숙의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설마 그때 그 일과 관련이. 복실이는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늙은 몸에도 불구하고 마치 젊은 시절의 힘을 되찾은 것처럼 열심히 파고 또 팠죠. 감나무 뿌리 사이로 흙이 튀어 올랐고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만숙은 떨리는 다리로 복실이가 파고 있는 자리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여기서 소영이가 떡 먹던 게 마지막이었지. 19년 전 그의 늦가을이었습니다. 7살 소영이는 할머니 만숙의 손녀였죠.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이 예쁜 아이였습니다. 소영이는 서울에 사는 부모님을 대신해 시골 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할아버지 기일이었습니다. 만숙은 어린 손녀를 위해 제사상을 평소보다 낮은 상으로 준비했었죠. 소영이가 함께 절을 올릴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감나무 아래 그늘진 자리에 하얀 한지를 깔고 정성스럽게 음식들을 차려 놓았습니다. 소영아, 할아버지께 인사드려야지. 만숙이 다정하게 말하자 소영이는 작은 손을 모아 깍듯하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직 서투르긴 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을 잘 따르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제사를 마친 뒤 만숙은 제사상의 음식들을 소영이와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 떡 정말 맛있어요. 소영이가 쑥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환하게 웃었죠. 연두색 떡에서 나는 쑥의 향긋한 냄새가 아이의 작은 코를 간지렸습니다. 그럼 박씨 아주머니가 만드신 거거든. 우리 소영이 많이 먹어. 만숙은 손녀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소영이는 쑥떡을 다 먹고 나서도 입맛을 다시며 더 먹고 싶어요라고 졸랐죠. 조금 있다가 더 줄게. 지금은 마당에서 놀다 와. 만숙이 말하자 소영이는 기뻐하며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담기도 하고 복실이와 함께 뛰어다니기도 했죠. 그때 복실이는 아직 젊고 활발한 개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소영이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지치기 마련이니까요. 소영아, 괜찮니? 얼굴이 좀 하얘 보이는데. 만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소영이는 괜찮아요. 할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이 없었죠. 소영이는 감나무 아래 그늘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 조금 졸려요. 아이가 눈을 비비며 말했죠. 만숙은 아이가 피곤한 것이라 생각하며 그럼 잠깐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이의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져드는 것처럼 말이죠. 할머니. 소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만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듣지 못했습니다. 복실이만이 이상함을 눈치챘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영이의 모습을 보며 킁킁거리고 주변을 맴돌았죠. 하지만 아무도 개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기울어갈 무렵 만숙은 소영이를 부르러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소영아, 저녁 먹자. 하지만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죠. 감나무 아래를 살펴봤지만 소영이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아, 소영아. 만숙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나와서 함께 소영이를 찾기 시작했죠. 마을 구석구석 산기슭까지 뒤졌지만 아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실이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서 계속 지저대고 땅을 파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개가 허공에 짖는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인근 마을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소영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죠. 며칠이 지나도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결론 지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것 같습니다. 계속 수사하겠지만 경찰관의 말에 만숙은 주저앉고 말았죠. 7살 손녀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후로 19년이 흘렀습니다. 소영이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죠. 만숙은 매년 기일마다 소영이의 목까지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돌아올까 하는 마음에서였거든요. 복실이도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감나무 아래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죠. 땅을 파려고 하거나 허공을 향해 짖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늙은 개가 헛것을 본다며 무시했지만요. 그런데 오늘 19년 만에 복실이가 다시 그때와 똑같은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쑥떡 냄새를 맡자마자 미친 듯이 지저대고 만숙의 손에서 떡을 떨어뜨렸죠. 그리고 감나무 뿌리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만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복실이가 그날의 기억을 되살린 것은 아닐까요? 19년 전 소영이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바로 그 자리를 말입니다. 복실이의 행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20살 노견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필사적으로 땅을 파고 있었거든요. 앞발톱으로 흙을 긁어내고 코로 땅바닥을 비비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그만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만숙이 개를 말리려 했지만 복실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간절하게 땅을 파기 시작했죠. 마치 그 밑에 무언가 소중한 것이 묻혀 있다고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감나무 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물든 감잎들이 복실이의 등 위로 그리고 파헤쳐진 흙 위로 떨어져 내렸죠. 그 모습이 어쩐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만숙은 쪼그리고 앉아 복실이가 파고 있는 자리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감나무 뿌리가 굵직굵직하게 뻗어 있는 그 자리였죠. 19년 전 소영이가 쑥떡을 먹고 마지막으로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혹시 정말 만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으려 했던 기억들이 하나씩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그날의 소영이, 그날의 쑥떡,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된 복실이의 이상한 행동들까지. 복실이는 잠깐 파던 것을 멈추고 만숙을 올려다봤습니다. 늙어서 뿌옇게 흐려진 눈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마치 여기 봐, 여기에 뭔가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너 정말 뭔가 아는 거지? 만숙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죠. 그때 감나무 가지에서 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복실이가 파고 있던 자리 바로 옆에 굴러떨어졌거든요. 만숙은 그 감을 주워들고 바라봤습니다. 주황빛 감이 햇살에 반짝였죠. 소영이도 이런 감을 좋아했는데 만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9년 전 그날도 소영이는 떨어진 감을 주워 모으며 즐거워했었거든요. 할머니에게 이 감으로 곶감 만들어주세요라고 졸랐던 기억이 났습니다. 복실이가 갑자기 파던 것을 멈추고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흙이 묻은 앞발로 뭔가를 밀어내는 듯한 모습이었죠. 만숙이 자세히 보니 흙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만숙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파내봤습니다. 흙을 털어내자 작은 금속 조각이 나타났죠.
녹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니 머리핀의 일부분 같았습니다. 만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설마. 더 파보니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천조각이었죠. 오랫동안 땅에 묻혀 있어서 색이 바래고 흙이 묻어 있었지만 분명히 리본의 끄트머리 같았습니다. 이건 소영이 머리에 꽂아줬던 그 리본이야. 만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9년 전 제사 당일 아침에 소영이의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면서 빨간 리본을 달아줬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거든요. 복실이는 만숙이 그 천조각을 발견하자 더욱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더 있어, 더 파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늙은 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숙도 함께 손으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사이로 흙이 들어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19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풀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감나무 위에서는 계속해서 낙엽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가지가 흔들리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죠. 마치 19년 전 그날의 소리를 다시 들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아, 만숙이 중얼거렸습니다. 너 정말 여기 있었던 거니? 복실이가 잠깐 파던 것을 멈추고 만숙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19년 동안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진실을 이제야 누군가 알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핀 조각과 리본 끄트머리를 발견한 만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19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물건들이 여기에 왜 묻혀 있는지였습니다. 복실아, 너 정말 그날을 기억하고 있구나. 만숙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이는 낑낑거리며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죠. 마치 아직 더 많은 것들이 묻혀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숙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마을 이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 만숙이에요. 혹시 19년 전 소영이 사라졌을 때 일을 기억하시나요? 물론 기억하지. 그때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잖아.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이장님의 목소리에서 궁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제사상에 올렸던 쑥떡 말이에요. 누가 만든 건지 기억하세요? 만숙의 질문에 이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거 말이야. 박씨 아주머니가 만든 거였지. 그때 박씨네 아들 준식이가 불면증이 심해서 고생하고 있었는데 이장님의 말이 갑자기 뚝 끊어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만숙이 다급하게 물었죠.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그 시절 생각이 나서. 이장님은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만숙은 이장님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복실이는 여전히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흙먼지가 일어나고 감나무 뿌리가 드러나고 있었죠. 만숙도 함께 손으로 흙을 파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와 그의 아들 준식이에 대해서 말이죠. 그때 갑자기 19년 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지기 며칠 전 박씨 아주머니가 마을 약국에서 뭔가를 사는 모습을 봤던 것이죠.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약국에서 뭘 샀을까? 만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박씨 아주머니의 아들 준식이를 떠올려 봤죠. 당시 25살이었던 준식이는 심한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잠들지 못해 마을을 배회하곤 했거든요. 복실이가 갑자기 파던 것을 멈추고 만숙을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죠.
마치 빨리 진실을 찾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숙은 결심을 하고 박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는 지금 마을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혹시 준식이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복실이도 비틀거리는 몸으로 뒤따라왔습니다. 박 씨네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19년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낡은 한옥이었죠. 대문을 두드리자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준식이었습니다. 아, 만숙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식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준식아, 19년 전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만숙의 말에 준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9년 전이요? 무슨? 준식이 말을 더듬었죠. 소영이가 사라진 그날 말이야. 내 어머니가 만든 쑥떡에 대해서. 만숙의 말에 준식은 더욱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준식을 보며 으르렁거리는 것이었죠. 평소 순한 개였던 복실이가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날 일은 준식이 말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대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만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준식아, 내 어머니 불면증 약 때문에 고생했다며? 그때 약국에서 뭘 샀는지 기억나니? 준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기억이. 복실이가 더욱 크게 짖었습니다. 마치 준식의 거짓말을 꾸짖는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본 준식은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말았습니다. 만숙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복실이의 반응을 보면 준식과 그날 일 사이에 분명한 연관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숙은 다시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복실이가 파놓은 구덩이는 더 깊어져 있었죠. 혼자서도 계속 팠던 모양이었습니다. 복실아, 너는 그날 뭘 본 거야? 소영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만숙이 개에게 말을 걸자 복실이는 구덩이를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실이가 뭔가를 물고 나왔거든요. 작고 동그란 하얀 것이었습니다. 만숙이 자세히 보니 그것은 작은 알약 조각이었죠. 이게 뭐지? 만숙은 그 알약 조각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반쪽으로 부러진 하얀 알약이었는데 한쪽 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년이 지나 흐릿해졌지만 분명히 뭔가 쓰여 있었습니다. 만숙은 돋보기를 가져와 자세히 살펴봤죠. 그리고 그 글씨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복실이는 여전히 구덩이 주변을 맴돌며 킁킁거렸습니다. 마치 더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만숙은 떨리는 손으로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운 흙에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 더 파니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작은 금속 용기였죠. 녹이 많이 슬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를 담았던 통 같았습니다. 만숙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를 맡는 순간 19년 전의 기억이 희미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뭔가 익숙한 듯 하면서도 낯선 냄새였죠.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상해. 만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마지막 날 갑자기 졸려했던 것,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활발하던 7살 아이가 갑자기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힘없이 주저앉았던 그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숙은 서둘러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저 19년 전에 실종된 제 손녀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이상한 것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만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경찰관도 심각함을 느꼈죠. 지금 바로 나가겠습니다. 현장을 그대로 보존해 주세요. 경찰관의 말에 만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만숙은 복실이와 함께 감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늙은 개는 이제 조금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려 하지 않았죠. 간혹 바람이 불어 감잎이 떨어질 때마다 복실이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복실아, 내가 19년 동안 여기서 짖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아. 만숙이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소영이가 여기 있다는 걸 계속 알고 있었구나. 복실이는 작은 소리로 낑낑거리며 만숙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이제야 알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늙은 개의 눈에는 19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슬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경찰 수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과학수사 장비들을 가져온 전문 수사관들이었죠. 만숙이 발견한 증거들을 보더니 모두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확히 어떤 상황에서 이것들을 발견하신 건가요? 수사관이 물었습니다. 만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복실이가 이상하게 행동한 것부터 감나무 아래를 파면서 발견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말했죠. 수사관들은 만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개가 19년 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고 하셨죠? 수사관이 복실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복실이는 계속 여기서 짖고 땅을 파려고 했어요. 만숙의 말에 수사관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물의 본능이 때로는 사람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전문 장비를 동원해서 감나무 뿌리 주변을 조심스럽게 파기 시작했죠. 복실이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때때로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지만 수사관들의 작업을 방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사관 중 한 명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집중됐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하얀 천에 쌓인 무언가가 나타났죠. 크기로 봐서는 아이의 것으로 보였습니다. 주변에 모인 마을 사람들도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만숙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영이. 그녀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죠. 19년 동안 품고 있던 궁금증이 이런 식으로 풀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수사관들은 더욱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천을 걷어내자 작은 뼈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옆에는 금속 용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앞서 발견한 것보다 큰 용기였습니다. 이 용기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떡 반 조각이었죠. 19년이 지났지만 금속 용기 안에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색깔은 변했지만 형태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발견된 모든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수습하고 연구소로 보냈습니다. 며칠 후 분석 결과가 나왔죠. 할머니,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관이 만숙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발견된 약물 잔여물과 떡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졸피뎀이라는 강력한 수면제였어요. 만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소영이가 마지막에 먹었던 떡에. 네, 그렇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떡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졸려한 것도 그 자리에서 쓰러진 것도 이 때문이었던 거죠.
소영아. 만숙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미안해. 널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복실이가 만숙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19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것이죠. 늙은 개의 눈에는 안도감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제 진짜 수사가 시작될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19년 전 그날 밤 이 자리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였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감나무 위에서는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마치 소영이의 영혼이 드디어 평안을 찾는 것 같았죠. 황금빛 늦가을 햇살이 발굴 현장을 비추며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빛을 보는 순간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수사관들은 19년 전 그날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죠. 특히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쑥떡 조각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와 준식 씨를 조사해야겠습니다. 담당 수사관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는 현재 마을 요양병원에서 치매 증상으로 요양 중이었고, 준식은 며칠 전부터 집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만숙은 복실이와 함께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를 직접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복실이는 평소보다 조용했지만 여전히 만숙의 곁을 지키며 따라왔습니다. 요양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만숙은 간병인의 안내를 받아 박 씨 아주머니의 병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가에 앉아 있는 박 씨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 씨 아주머니, 저 만숙이에요. 만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는 허공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만숙은 주머니에서 작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경찰에서 허가를 받아 가져온 것이었죠. 그것은 소영이의 유골과 함께 발견된 천 조각 중 하나였는데 쑥떡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이 냄새 기억나세요? 만숙이 천 조각을 박 씨 아주머니 코앞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 순간 박 씨 아주머니의 눈에 변화가 일어났죠. 멍하던 눈동자가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쑥떡? 박 씨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죠. 만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쑥떡이에요. 아주머니가 만든 쑥떡 말이에요. 만숙이 다정하게 말하자 박 씨 아주머니는 천 조각을 만지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그 애가, 박 씨 아주머니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애가 그날 떡 먹고. 만숙은 숨을 죽이며 박 씨 아주머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던 박 씨 아주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죠. 안 일어나서. 박 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식이가 어떻게 하냐고. 울면서. 준식이가 뭘 했나요? 만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 아주머니는 다시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다물어 버렸죠. 만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소영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박 씨 아주머니가 갑자기 만숙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이 약해진 손이었지만 간절함이 느껴졌죠. 미안해. 박 씨 아주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식이 잠을 못 자서 약을 떡에. 박 씨 아주머니의 말이 끊어졌다가 이어졌습니다. 잘못 섞였어. 그의 것이랑. 만숙은 박 씨 아주머니의 고백을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19년 전 그날
박씨 아주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아들 준식을 위해 쑥떡에 수면제를 넣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떡이 실수로 소영이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나무 밑에 박씨 아주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준식이가 묻었지.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오늘따라 말씀을 많이 하시네요. 평소에는 거의 말씀을 안 하시는데. 만숙은 박씨 아주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주머니 소영이를. 하지만 박씨 아주머니는 다시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방금 전에 고백이 꿈이었던 것처럼 말이죠. 치매 환자들에게 가끔 일어나는 일시적인 기억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만숙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19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이렇게 풀릴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을 통해 그날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복실이가 만숙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늙은 개도 뭔가를 느끼는 듯했죠. 만숙은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복실아, 이제 알겠어. 소영이가 왜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그날 밤 만숙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준식이 불면증 때문에 어머니가 쑥떡에 수면제를 넣었고 그것이 실수로 소영이에게 갔던 것이죠. 소영이는 그 쑥떡을 먹고 감나무 아래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당황한 박씨와 준식은 밤중에 아이를 그 자리에 묻었던 것입니다. 만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아, 할머니가 이제야 진실을 알았어. 복실이는 만숙의 발밑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19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이 드디어 세상에 드러난 후로 늙은 개는 예전보다 평온해 보였죠. 다음 날 아침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식이 자수했다는 소식이었죠. 박씨 아주머니의 고백 소식을 들은 준식이 스스로 경찰서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만숙은 감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발굴 작업이 끝난 그 자리에는 작은 구덩이만 남아 있었죠. 소영이가 19년 동안 잠들어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소영아, 만숙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내가 왜 돌아오지 못했는지 모든 걸 알겠어. 바람이 불어 감나무 가지가 흔들렸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복실이도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형광등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숙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수사관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죠. 19년 만에 다시 열린 소영이 사건.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19년 전 그날을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수사관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증거들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놓쳤던 단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만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거든요. 소영이는 그날 오후 5시쯤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보통은 6시는 되어야 들어왔는데 왜 일찍 온 건가요? 친구들과 놀다가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식을 달라고 했어요. 만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제가 쑥떡을 줬거든요. 이웃 할머니가 주신 떡이었는데. 김 수사관이 펜을 들었습니다. 그 이웃 할머니는 누구셨나요? 박순자 할머니예요. 우리 집 옆에 살았던 할머니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한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죠. 만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 착한 분이셨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언제 떡을 주셨나요? 만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날 오전이었어요.
아마 10시쯤 쑥떡을 많이 만들었다면서 접시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어요. 소영이가 좋아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수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 떡을 소영이가 다 먹었나요? 아니요. 밥만 먹고 갑자기 졸리다고 하더라고요. 만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아이들은 금방 피곤해지잖아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요? 소영이가 마당 평상에 누웠어요. 제가 저녁 준비를 하러 부엌에 들어갔는데 만숙이 흐느꼈습니다. 1시간 후에 나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김 수사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와는 평소에 어떤 사이셨나요? 좋은 사이였어요. 이웃끼리 서로 돕고 지냈죠. 순자 할머니는 혼자 사셨는데 가끔 반찬도 나눠드리고 그랬어요. 만숙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그 할머니가 설마. 지금은 추측하지 마시고 사실만 말씀해 주세요. 수사관이 다독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에게 가족이나 자주 오는 사람이 있었나요? 만숙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박민수였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 보러 왔죠. 그 아들분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한 사람 같았는데. 만숙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게 있었어요. 어떤 게요? 민수 씨가 올 때마다 순자 할머니가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밝으신 분인데 아들이 오면 얼굴이 어두워지시곤 했거든요. 만숙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한 번은 우연히 들었는데 아들한테 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김 수사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돈 얘기요? 네. 이번 달은 정말 힘들다.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럼 민수 씨가 짜증을 내면서 또 돈 얘기냐고 하더라고요. 수사관이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박민수 씨가 소영이를 알고 있었나요? 당연히 알고 있었죠. 소영이가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가끔 소영이 많이 컸네라고 말하곤 했어요. 만숙이 갑자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설마.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김 수사관이 차분히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언제 왔었는지 기억하세요? 만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그럼 소영이가 사라진 그날은 어땠나요? 순자 할머니 집에 누가 있었던 것 같나요? 글쎄요. 그날은 혼란스러워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어요. 만숙이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소영이를 찾는 데만 정신이 없었거든요. 김 수사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을 보시겠어요? 만숙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죠. 이 사람이 박민수 씨인가요? 네. 19년 전 당시 사진이에요. 기억나시나요? 만숙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순자 할머니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박민수는 19년 전부터 도박 빚이 있었습니다. 어머니한테 계속 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수사관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소영이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에 마을에 왔다는 목격담도 있어요. 만숙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럼 설마 소영이를 추측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김 수사관이 일어났습니다. 박민수의 현재 거주지를 확인해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만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실이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늙은 개는 만숙을 보자 살짝 꼬리를 흔들었지만 여전히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복실아,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을까? 만숙이 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영이한테 그런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복실이가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반드시 찾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틀 후 김 수사관이 다시 만숙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박민수를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15년 전부터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습니다. 김 수사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기죄로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만숙이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영이 사건 당시에는 자유로웠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게다가 지금은 조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수사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만숙의 목소리가 절망적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인 거예요. 김 수사관이 다독였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그날 누구한테서 떡을 받았는지, 누가 떡에 수면제를 넣었는지 알아내야 해요. 할머니가 기억하지 못하는 단서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만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었어요. 소영이를 위해서라면 말이죠. 소영아, 할머니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게. 만숙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할머니의 다짐을 들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며칠 후 만숙은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19년 전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이장님은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분 중 하나였고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장님, 19년 전 소영이가 사라졌을 때를 기억하세요? 만숙이 이장님 댁 마루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이장님은 70이 넘은 나이임에도 정정했습니다. 물론 기억하지. 그때 마을이 온통 뒤집어졌잖아. 며칠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소영이를 찾았어. 혹시 그때 이상하게 행동한 사람이나 수상한 사람은 없었나요? 이장님이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글쎄, 워낙 혼란스러운 때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 그런데 한 사람 있었지. 만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누구요? 최 시집 며느리 말이야. 그때 막 이 마을로 시집 온 젊은 여자였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아, 최연주였나? 최연주요? 만숙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 그 사람. 최철수 씨 큰아들 며느리 말씀이세요? 맞아. 그 사람이 소영이 사라진 날 이상하게 굴었어. 이장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와서 소영이를 찾는데 그 사람만 집에 틀어박혀 있더라고. 병이라도 났나요? 그것도 아니었어. 누가 나와서 도우라고 하니까 아이가 무서워한다면서 안 나왔거든. 그런데 그때 그 집 아이는 겨우 돌도 안 된 갓난아이였어. 말이 되나? 만숙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니야. 더 이상한 게 있었어. 이장님이 주위를 둘러보더니 더욱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소영이가 사라진 다음 날 그 여자가 갑자기 짐을 싸더라고. 시댁을 떠난다면서. 다음 날이요? 그렇게 빨리? 그렇지. 보통은 며느리가 시댁을 떠날 때 한참 실랑이가 있기 마련인데 그때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막지 않더라고. 오히려 빨리 가라는 듯한 분위기였어. 만숙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몰라. 그 이후로 소식을 들은 적이 없어.
최철수 씨도 며느리 얘기만 나오면 입을 다물어버리고 이장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 만숙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김 수사관에게 이장님께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죠. 최연주라는 여자요? 김 수사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다른 특징은 없나요? 이장님 말로는 25 정도 되는 젊은 여자였다고 해요. 키는 보통이고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대요. 만숙이 기억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최철수 씨네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나요? 네. 하지만 최철수 씨는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부인도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지금은 큰아들만 혼자 살고 있어요. 김 수사관이 전화를 들었습니다. 지금 바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2시간 후 수사관들이 최철수 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만숙도 함께 따라갔죠. 최철수의 큰아들 최민호는 40대 중반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9년 전 이 마을에서 실종된 아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시 그댁 부인이었던 최연주 씨에 대해 몇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최민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현주는 오래전에 이혼했습니다. 언제 이혼하셨나요? 소영이가 그 아이가 사라진 직후였어요. 최민호가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집을 나간 거죠? 최민호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현주가 그날 밤 이상하게 굴었어요. 어떻게요? 소영이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놀라워했는데 현주만 별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김 수사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밤에 현주가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아이가 갓 태어났는데도 혼자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최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에 돌아와서는 옷을 다 갈아입고 뭔가를 태우더라고요. 뭘 태웠나요? 오신 것 같았어요. 마당에서 불을 피워서 뭔가를 태웠어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했고 최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만숙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현주가 우리 소영이와 아는 사이였나요? 직접 아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최민호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주가 가끔 소영이를 보면서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이요? 저 아이는 너무 사랑받고 자란다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그런 말들을 했어요. 최민호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그냥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김 수사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현주 씨의 현재 연락처를 알고 계신가요? 모릅니다. 이혼한 후로는 연락을 끊었어요. 최민호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설마 현주가 그런 일을 아직 확실한 건 아닙니다. 다만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사관이 일어났습니다. 최연주 씨의 본명이나 출신지를 아시나요? 본명은 김연주예요. 부산 출신이라고 했는데 최민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요. 수사관들이 나간 후 만숙은 복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용의자가 나타났지만 마음은 더욱 무거웠어요. 복실아, 정말로 그 여자가 우리 소영이를. 만숙이 개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복실이가 만숙을 올려다보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습니다. 늙은 개의 눈에는 여전히 슬픔이 가득했죠. 그날 밤 만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19년 전 그날 밤 김연주라는 여자가
정말로 소영이에게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왜 갑자기 옷을 태우고 집을 떠났던 걸까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만숙은 소영이의 사진을 가슴에 품고 중얼거렸어요. 소영아, 할머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조금만 더 기다려.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소영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저는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만숙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실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 것 같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이를 위해서라면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로 만숙 할머니와 복실이의 행복을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